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농민들은 참사라고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타이릅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쌀시장 개방 혹은 관세와 문제에 관한 엇갈린 입장입니다. 정부가 괜찮다고 말하는 근거는 관세율을 높게 유지해서 사실상 개방 효과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벌써부터 압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재현 의원 연결해서 쌀시장 개방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특종의 신수에서는 주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뉴스타파의 권은희 재산축소 의혹 보도에 관한 얘기를 미디어스 김한 편집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 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피격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사고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희생자 시신 수습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이 희생자들의 시신 수거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우크라이나 국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20일 밝혔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이번 사고로 숨진 탑승객 298명 중 198구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시신을 실은 냉동열차가 서북쪽으로 향했다고 전했고 로이터 통신은 이 열차가 동남쪽으로 출발했다고 전하며 엇갈린 보도를 했는데요. AP통신은 시신이 수습돼 어디로 옮겨지는지 그 구체적인 장소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고 직후에 현장 수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은 사건 발생 이틀째인 19일까지도 사건 조사와 현장 수습에 신경 쓰기보다는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만 벌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상당수의 시신이 항공기 잔해와 기내 탑재물 그리고 승객의 소지품 등과 함께 들판에 방치됐고요. 섭씨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로 인해 빠르게 부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여객기의 블랙박스 소재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들이 나왔다고요? 우크라이나 반군은
자신들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블랙박스를 보관하고 있고 이것을 국제조사단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테르팍스 통신은 블랙박스가 이미 발견돼 도네츠크로 운송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발견된 블랙박스가 어딘가로 사라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희생자들의 국적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희생자 중 191명이 네덜란드인이고요. 승무원을 포함해 44명이 말레이시아인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또 호주인 27명, 인도네시아인 12명, 영국인 9명이 희생됐고요. 예. 독일과 벨기에인 각 4명, 필리핀 사람 3명, 그리고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남아공 사람 각 1명이 사망했습니다. 탑승객의 70%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국적자입니다. 예. 현장 조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BBC는 현장에 말레이시아 합동조사단과 유럽안보 협력기구 조사단이 도착했지만 현장 조사는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이 조사단의 손을 떠나 옮겨지면서 반군이 피해자의 유품들을 빼돌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훼손하려 한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에는 교전이 이어졌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여객기 피격 현장인 그라보보 마을 등을 공격했는데요. 반군이 장악했던 도네츠크 공항도 정부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타라타스 통신은 동부 도시 루간스크에서도 이날 정부군의 공격으로 주민 16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서방 국가들이 이번 여객기 피격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서방 국가들은 여객기 격추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반군의 소행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증거들을 통해 반군의 소행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고요. 예. 영국과 독일, 프랑스 정상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국제조사단의 사고 현장 접근 보장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리토 총리와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친러시아 반군이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증거를 고려해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접근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이스라엘 쪽 얘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맹폭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인명 피해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13일째 이어진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전체 사망자는 41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어린이 500명을 포함해 최소 3,200명에 달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주민 6만 1,500명이 집을 떠나 유엔 대피소 등으로 피신했다고 밝혔고요. 예. 또 가자 주민 다수가 전기 공급 중단 그리고 식수와 의료품 부족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후에 희생자가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까지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약 230명이었는데요. 지상군 투입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사망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탱크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밤 가자에 집중 포격을 가한 데 이어 20일에도 이스라엘 공군이 공습을 가했는데요. 예. 특히 가자지구 동부 샤자이아 지역에선 하룻밤 사이에 어린이 17명을 포함해 최소 60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7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휴전을 하자고 했다 다시 교전을 하는 그런 양상인데 양측이 어떤 입장들 밝히고 있습니까? 하마스 지도부는 성명을 내고 샤자이아 지역의 비극은 의도적 학살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난했고요. 반면 이스라엘은 샤자이아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140발 이상이 발사됐고 하마스가 테러를 위해 파놓은 땅굴 10개 정도를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전을 중단시킬 만한 그런 외교적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죠? 네. 유럽과 남미, 아랍 국가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런던에서는 2만여 명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행진했고요. 수천 명이 결집한 파리에서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38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에서도 미국 대사관 앞에 모인 수십 명이 이스라엘과 미국 국기를 불태우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21일자 조간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여기 위원장이 바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해서 봤던 그런 심재철 의원. 이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은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지인뿐만 아니라 당직자들도 이걸 받아봤다고 하는데요. 이 글은 한 달 전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에 오가던 글인데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유족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내놓았던 특별법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수억 원의 보험금을 달라,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 이런 내용 없습니다. 이 특위위원장이란 사람이 이 특별법 반대 입장에 이런 허위 사실을 담아서 퍼뜨렸다. 그래서 유족들은 자격 없다라면서 위원장직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논란을 의식한 심재철 의원 다시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여론을 알아보라는 의도에서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몇 사람한테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릇된 여론까지 검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시하면 그만이죠. 가족들은 국정조사 당시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 막행동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에 비유한 것 이것도 역시 조원진 의원이 한 것이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참관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일 이건 또 저 심재철 위원장이 한 짓이고요. 예.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유족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예, 진작부터 의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여기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죠. 이 자리에 한 무리가 나타나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네요. 유가족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의사자라니요. 라는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인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 엄마부대 봉사단이었습니다. 일명 엄마부대. 일단 이 주장 자체가 허위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자 지정 유가족들이 요구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자 요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날조된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가족들은 의사자도 대학 특례도 평생 지원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과 책임자 처벌만을 바랄 뿐이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부대가 의사자 운운한 것은 유족들의 뜻을 의도적으로 비틀고 오도하는 것입니다. 조원진 의원 보십시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과 조윤재 전 비서관 같이 식사하는데 조윤재 비서관이 백발이고 또 여러모로 유병헌 씨와 닮았다고 해서 이 유병헌과 노무현이 밥을 같이 먹은 거 아니냐. 이게 조윤재 씨인 걸 알면서 유병헌하고 밥 먹었다라고 낭설을 퍼뜨린 사람이 바로 조원진 씨입니다.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단 말이죠.
조원진하고 이 엄마 부대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오도하고 있는 거, 이런 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일단은 성별은 다르죠. 아, 그렇죠. 예, 조원진 의원은 엄마 부대가 될 수 없으니까. 예. 자식을 잃은 엄마들은 요즘도 무척 힘든 나날을 이어가고 있죠. 국회에서 일주일째 한낮에 뙤약볕 아래에서 땀 범벅이면서 농성을 하고 있고요. 식사도 안 하면서 말입니다. 저녁에는 얇은 혼잎을 하나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이렇게 버티는 거는 의사자 지정을 해달라, 대학 특례 입학하게 해달라, 평생 지원해달라, 이게 아니라 이런 건 요구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 땅의 아이들이 내 자식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 엄마봉사단에 대해서 한겨레가 오늘 사설을 실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엄마란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엄마란 이름을 더럽힌 또 다른 한 분이 계시죠. 엄마의 마음으로 직위해제, 수천 명을 직위해제하고 또 다른 근무처로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를 양산케 했던 코레일 최연희 사장입니다. 예. 철도 파업 때 유난히 엄마의 마음을 강조했었죠. 예. 예. 엄마의 마음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니 자기 자녀가 이렇게 정말 날벼락 같은 그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죽은 자식, 네, 경험해보지도 못해놓고 이렇게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란 이름을 부디 더럽히지 말길 바란다. 예, 한겨레 사설 제목입니다. 참 엄마 부대 봉사단 여기 저 대표가 있습니다. 주옥순 씨란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작년 11월에 제가 이제 당시에 애비나 딸이나 뭐 이런 글을 써가지고 피소당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피소한 분이 바로 이 엄마 부대 봉사단의 대표더만요. 고발한 당사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검찰청 가가지고 고발한 사람이 주옥순 씨인데 이 주옥순 씨가 작년 11월 자기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방금 대검찰청에 대통령을 모독하고 막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김용민을 대한민국 엄마들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모독해서 우리들이 고발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엄마 부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네. 모독했다. 예. 고발한 이유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엄마 부대 회원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말이에요. 예. 한겨레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동욱 혼외자 정보 청와대 유출 제3인물 드러날까 이런 제목인데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심을 받던 최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한 지난해 6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도 서초구청장 쪽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조우영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당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이 사람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정도로만 알려졌었는데 이 곽상도 그리고 이중희 이 두 사람도 지금 여기에 끌려 들어온 형편입니다. 임 전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 감사과장이었는데요. 서초구청 임 전 과장의 행적이 주목되는데 최모군 정보가 조회된 날 국정원 정보관 송모 씨와 세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송모 정보관은 최모군 정보가 조회되기 20여 분 전에 임모 당시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조회가 이루어지고 30분 뒤 다시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나 임모 전 과장은 이 통화가 최모군 정보 조회와 무관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도 최모군 정보는 이 조이제 전 국장이 조우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송모 씨에게 유출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이제 전 행정지원국장도 당시 최모군 정보 조회를 구청 직원에게 요청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4시 50분쯤 조회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서초구청장 비서실에 걸려온 전화에 따라서 조회가 이루어진 2시 47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간 핵심은 청와대 곽상도 이중희에게 이 임모 전 과장이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뭔가 전 청와대 행정관 조영 씨, 이 사람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세웠던 당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상부층이 또 개입돼 있다는 단서가 드러난 형국입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만나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게 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혹 제기 아닙니까? 그 뒤에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었고요. 이런 커넥션이 이어지는 건가요? 서초구청, 청와대, 그리고 조선일보. 조선일보도 수사 대상에 올라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의 과장이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그 민정수석실 비서관에게 문자 보낸다. 예.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이 감사과장은 말이죠. 2003년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장검사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산부에 파견돼 같은 부에 있던 이중희 전 비서관의 감사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들의 커넥션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서초구청에 있단 말이죠. 최동욱의 혼외 자식으로 이렇게 의심되는 최모군이 사는 동네. 자, 임모 전 과장과 곽상도 이중이 작년 6월 말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규명해야 될 일입니다. 예. 제3의 인물이 드러나게 될지 주목된다. 오늘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조영, 조이재 그리고 송모라 하면 국정원 정보관이죠. 첫 공판이 바로 오늘 열립니다. 예. 이 임 전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또 내일 진행이 될 예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국정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가 명백하다면서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은 악의적인 비방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이런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자, 국정원이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게 설례가 또 있습니다. 2009년에도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표창원 전 교수는 뭐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당했느냐. 지난해 1월에 경향신문에 기고한 기고문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위기, 이런 제목인데요. 이 칼럼에서 표창원 전 교수는 국정원이 위기를 맞은 것은 정치 관료가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 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검찰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비춰서 이 고소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갑자기 또 이런 과거가 또 생각이 납니다. 국정원도 저희 나는 꼼수다 멤버들을 고소를 했었습니다. 역시 맥락은 같습니다. 명예훼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2013년 6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서영배 검사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 불충분입니다. 예. 박원순뿐만 아니라 낙검수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사실상 이건 무혐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요, 제자리 찾기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인의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은 편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검찰에게서 이런 굴욕적인 무혐의, 각하 이런 판결을 받았으니
이런 판정을 받았으니 참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민망해할 텐데 글쎄요, 민망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예.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 뭐 예.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국가기관이 예.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 네. 예. 그 당시 낙검수에 대한 이런 불기소 결정 당시에도 검찰은요.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정으로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불기소, 검찰 차원에서 불기소가 됐으니 뭐 그냥 검찰 차원에서 이렇게 각하가 된 거죠. 예. 아, 참 민망하겠어요. 저 같으면 저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검찰은 또 얼마 전에 이 엄마 부대 또 이렇게 고발로 인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수원지검 검사가 연락이 왔어요.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건 혐의가 조사할 만한 거리가 된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거듭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검찰하고는 코드가 잘 안 맞는 우리 국정원인데요. 국정원과는 코드가 잘 맞지 않은 그런 검찰인데 엄마 부대하고는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괴물이 된 복수노조, 노조 무력화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경향신문 일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2011년 7월에 시행된 복수노조 제도가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입맛에 맞는 노조를 과반수 대표 노조로 만들기 위해서 부당 노동 행위를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게 찍힌 조합원들, 그러니까 회사 마음에 안 드는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에게 뭐 온갖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풀 뽑기를 시킨다든지 페인트칠, 심지어 화장실 청소일까지 맡기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이런 식의 부적절한 나아가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일들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를 감시 감독하면서 제어를 해야 될, 또 때로는 처벌도 해야 될 정부는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경향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복수노조 출범 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47건의 과반수 노조 이의 신청 재심 사건을 분석해봤더니 이유 있다라고 판정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체 비율로 보자면 4.5%였고요. 조합원 자격이나 사측의 부당한 개입 등이 문제가 됐지만은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예.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가 서울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 서울신문이 일면 머릿기사로 달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자식을 도둑놈으로 보는 것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경상남도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관피아, 즉 관료 플러스 마피아 척결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관료들의 잘못을 두고 관료 전체가 도둑인 양 몰아가면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한 것은 참으로 경솔한 발언이며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통솔해서 나가야 할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 보고 너 도둑놈이다 라고 하면 자식들이 따라오겠느냐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잠재적 대권 주자로 지금 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빅엿을 먹이는 멘트를 날리는 거. 이거는 지금 박근혜와 차별화를 해야 차기 대선에 도움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 40세 넘으면 누구나 잠재적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40살부터 이제 대권 출마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건 이런 법은 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글쎄요. 40이 넘어야 좀 철이 든다? 뭐 이런 판단일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게 적절한 것인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만한 사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제한 규정이 있다. 국회의원도 규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25인가 그럴 거예요. 예, 기초자치단체장들도 그렇고요. 예. 25부터 출마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글쎄요. 사실 40살 넘어야 대통령 될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처럼 2012년에 출마를 한번 계획했던 구상했던 사람으로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저도 알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저 때문에 뭐 총선 전국에 큰 변수가 됐다 그래가지고 네. 정치판에서 아주 큰 인물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끔 신문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대권 출마까지 고민해봤더니 40살 넘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제가 39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서울신문 8면을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뉴스가 다 되나 싶었어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관들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예요, 뉴스가. 이게 이례적이라는 얘기겠죠? 예, 그렇죠. 예. 이례적이라서 사실 뉴스가 된 건데, 그동안은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고, 보고서를 통해서 참모진과 교감해 왔다는 겁니다. 서면이나 전화 보고를 받다 보니까 소통이 부족해서 이제는 대면 보고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들 다 하는 대면 보고, 혼자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뉴스가 된 겁니다. 대면 보고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런 게 뉴스가 되는 현실이 놀라워서 오늘 뽑아봤습니다. 경향신문 3면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재보선 관련한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여론조사의 함정을 지적하면서 의문 부호를 단다는 겁니다. 유선전화 응답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재보선 조사는 방법상 한계로 인해서 착시 효과가 심심치 않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도 지금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휴대전화 조사를 못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은 그 지역 유권자, 이 동단위 아니겠어요? 동단위로 사는 것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 바뀌었다고 통신사에다 알립니까? 이사가면 또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통한 여론조사가 빠지다 보니까 결국 유선 여론조사만 하게 되는 건데, 유선 여론조사에 주로 응하는 층들은 노년층 혹은 실직자들, 주로 그 여권에게 보다 많은 표를 주는 그런 층들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 압승 예상치로 나오고 있는 여당 압승을 예견하고 있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투표율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 여론조사만 갖고 판세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730 재보선 국면에서 새로운 핵심 이슈로 떠오른 권은희 후보를 둘러싼 정치 공방, 이거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은희 후보가 남편이 보유한 수십억대 재산을 5억대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이런 의혹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죠. 오늘 동아일보는 4년 동안 권은희 후보 쪽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남편이 안 냈다는 얘기죠? 남편이 안 냈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개인과 회사 명의의 40억대 부동산을 가졌다면서 작년에 소득세는 239만 원만 냈다,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에서 하등의 문제가 안 되고 적법하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와 한국일보 보도를 제가 또 가져왔는데요. 자, 일단 권은희 후보 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논란이 된 부동산은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아닌 법인의 소유물인 만큼 보유 주식 가격만큼 신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공직자윤리법상 법인 재산은 주식 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데 권은희 후보의 경우처럼 비상장 주식이라면 액면가로 신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권은희 후보의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문제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절세를 위한 일반적인 상식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한겨레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투자 전문가는 개인이 임대업을 할 경우 소득에 따라서 최고 40%대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에 법인은 수익의 22%만 법인세로 내면 되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건 탈세가 아니라 절세다,
합법적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한국일보 같은 경우도 실제로 논란이 된 권은희 후보 남편이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 두 군데 회사 아니겠습니까? 두 회사의 부동산도 모두 거액의 담보가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은희 후보 측은 대출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인 재산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권은희 후보의 재산 신고가 적법했더라도 배우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임대 사업을 벌여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업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더욱더 부채질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한편 한 부동산 전문가가 한 말이 있네요. 앞서서 개인 소유냐 법인 소유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 법인 소유로 했을 때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겨레는 서울 강남의 투자 전문가로부터 멘트를 받았는데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했던 부동산 전문가는 개인 소유냐 법인 소유냐에 따른 세금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러면서 다만 세금 회피 의도는 없어 보인다. 개인 소유 시에 부동산 투기로 비칠 수 있어서 공직자 부인을 배려해서 법인 형태로 둔 것 같다.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재까지는 의혹 제기지 권은희 후보의 확실한 불법 사례를 짚어낸 기사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정서의 문제겠죠. 강직한 경찰, 소신이 올곧은 경찰의 남편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하고 다닌다.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야권에게는 부담이 될 만한 그런 배경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아니 경찰의 배우자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건 없겠지만은 예. 결국은 이제 의도성이 있었느냐. 네. 이걸 그게 그대로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이제 권은희 후보가 답할 부분이지. 예. 이건 취재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예. 그래서 모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권은희 후보의 불법성은 없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법인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40%의 지분을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보유하고 있고, 예. 또 한 회사는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 예. 예.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결국 그거 다 남편 재산 아니냐. 그렇죠. 한 회사는 40%가 최소한 100분의 40만큼은 예. 그 재산이 남편 재산이고, 예. 또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회사는 결국은 남편 재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인데요. 예, 불법 여부와 또 정서적인 문제, 예. 이 부분이 지금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의 단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세금 28조를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깎아줬는데 기업들은 투자를 줄였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따옴표가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쌓아두고 있는 잠자는 돈을 끌어내서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하자는 이런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이 정책을 발상의 전환이라면서 축혀 세우면서 기업들 쌓아두고 지금 풀지 않는 돈 빨리 내놔라. 시장에 풀어라.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9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지난 5년 동안 28조가 넘는 세부담을 덜어줬지만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은 늘리지 않고 현금성 자산 보유만 늘려왔다는 거지요.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춰버리는 바람에 투자도 소비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트리클 다운 효과 아니겠습니까? 낙수 효과라고 해서 위에다가 이제 물을 뿌리면은 서서히 내려와서 아래도 축축해진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부자들 세금 깎아줘가지고 이게 경기가 살아난 선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뻔히 알면서 당시에도 이런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단 말이죠. 기업들, 부자들한테 큰 선물을 줬지만 돌아오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깎아주기는 이명박 정부에서 주로 깎아줬고요. 예. 예. 깎아줬으면 뭔가 기업들이 우리 경제나 나라에
보탬이 될 줄 알았는데 안 해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화가 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돈들 빨리 내놔라 이러고 있는 양상인데. 근데 박근혜 정부도 줄푸세 중에 세금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제 2007년 공약이었다는 거고 2012년에는 그런 공약 한 적이 없다라는 게 또 박근혜 캠프 쪽의 입장이었습니다. 증세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기업들 증세는 또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어디서 그럼 도대체 돈을 만들어낸다는 건지 포항 앞바다에서 유전을 파서 나오지 않고서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세원이 없죠. 예. 오늘 세계일보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일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기업 배당을 늘려서 경기 부양을 돕는다. 그러니까 이제 17개 공기관 여기에 불필요한 내부 유보금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내놓겠다라는 얘기인데 공기업이 방만하다고 했더니 방만한 돈을 모아다가 이렇게 경기 부양에 돕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간 기업들이 반발하니까 공기업부터 이렇게 털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데 쓰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1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쌀 시장 개방을 결정한 정부는 관세율을 400% 선으로 높게 유지해서 사실상 개방을 안 한 것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는데 우리 구상대로 하면 명분을 갖는 동시에 농민들을 보호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다. 이렇게 농심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농민들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 농업의 참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과 쌀 관세화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이 문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주말 내내 쌀 시장 개방 또는 쌀 관세화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우선 이 쌀 시장 개방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쌀 관세화라고 하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번 정부 결정 정확히 어떤 의미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 쌀 관세화는 실질적인 쌀 시장 개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쌀 관세화는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을 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즉, 쌀 관세화가 누구나 관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쌀 개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러면 쌀 시장 개방이라는 표현 대신에 쌀 관세화 이렇게 썼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하고 2004년 쌀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의 쌀 같은 경우는 관세를 유예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예한 이후에 그 유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쌀을 관세화를 통해서 쌀을 이제 실질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정부 발표대로 한다면은 쌀 시장이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정부가 지난 금요일 관세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예. 9월 말까지 WTO의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하여 양어표 수정안을 확정하여 통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3개월 동안 WTO 회원국들에 의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면 201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예.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 의무 수입 물량 40만 9천 톤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관세율로 쌀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그게 가능해지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일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국 농민의 총연맹을 비롯한 그 다수의 농민단체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쌀 시장의 참사다 이렇게 좀 격하게 반응하면서 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단체나 시민사회의 주장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정부가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예. 우리 농민분들은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한중 FTA 협상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개방을 결정했다가 자칫 쌀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쌀 관세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쌀 시장을 여는 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동의하지만, 사전에 농민들과 협의하지 않았고 또 이걸 막으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칙적으로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까? 이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예. 특히 쌀 관세와인 경우는 쌀 생산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농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또 쌀 관세와 관련된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생략됐기 때문에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전농 등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관세화를 하지 않고 또 의무 수입 물량, 즉 MMA도 늘리지 않으면서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런 농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민단체 입장은 쌀 관세 여부 문제는 협상의 문제입니다. 일단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7월 11일 농해수의 쌀 관세 관련 공청회에서도 쌀 수입 최소화 그리고 또 의무 수입 물량 현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관세와의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에서도 현상 유지나 그리고 웨이버를 강력히 주장한다기보다는 관세화를 전제로 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정부가 관세와 이후에 쌀 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또 농민 여러분들의 걱정이나 불안을 잠재우고 철저한 대책을 세웠는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책 없이 무조건 관세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는 이제 협상이 매우 중요하고요. 예.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 협상은 대내 협상과 대외 협상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쌀은 우리 국민들에게 생명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쌀 생산 기반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운 이후에 충분히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쌀 관세와는 이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전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부 주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또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일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정부 입장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농업 분야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 협상의 결과죠. 예외 없는 관세 원칙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 관세를 유예하고 그 대신에 의무 수입 물량을 증량해 왔습니다. 예. 결국 쌀 관세화를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의무 수입 물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더 큰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요? 네네,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정부는 쌀 관세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쌀 관세화를 선택한 상태에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뭐 타당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 쌀 시장 개방 또는 혹은 관세화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그 국제 지금 사회 분위기라든가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쌀을 관세화하지 않는 세계에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필리핀하고 대한민국뿐이다. 이건 또 맞는 주장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세화를 하지 않는 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필리핀과 우리나라인데요. 그래서 이 관세화의 부분은 무엇이 더 국민과 국가의 이익인가, 특히 우리 농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가, 이런 부분을 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농민분들은 정부가 농민들하고의 충분한 의견 조율과 그리고 또 무엇이 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와 국민들에 도움이 되는지라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이제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예. 정부가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관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관세화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고요. 물론 이 기간이 오랜 기간 동안 이 관세화에 대한 유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관세화를 이제 실시한 이후에 이 문제점들과 그리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결정이 국민과 국가에, 특히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정부가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 얘기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의무 수입을 하는 대신에 높은 관세율을 매겨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런 게 우리 농가를 보호하는 결정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농민들은 사실 이런 정부의 주장을 못 믿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간에 네. 뭐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정부가 임하는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좀 불신이 생길 것 같은데 이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의무 수입을 하는 대신에 높은 관세를 매겨서 농가의 피해를 없도록 하겠다라는 정부의 주장이 이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관세와 도입 초기에는 이게 일정으로 지켜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 될 수가 있다.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올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농민들은 현 상태의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결국 높은 관세율로 농가에게 이득이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충분한 그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 간 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관세화 여부 결정과 함께 관세화가 국기에 도움이 안 되면 즉시 정부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관세화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정부가 이 관세율을 한 400% 선에서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제사회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0% 수준이 적정하다, 이런 요구인데요.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상 과정에서 이 관세율 400% 지켜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부가 관세를 400% 선에서 정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400%를 강력하게 흔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우리 국내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고요. 예. 또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에도 충분히 설득을 해야만이
협상력도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WTO와의 협상할 산업부가 높은 관세율을 제시할 경우 WTO 무역 분쟁과 FTA 추가 협상 요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를 줄이는 수준의 관세율이면 충분하다. 200%의 관세율로 생각한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부와 그리고 또 농민단체의 충분한 조율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정 단 타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가 이 문제를 새누리당과 협의 없이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 쌀 관세화,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그 여야의 입장이 좀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게 새누리당 입장은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인가요? 저는 아마 물론 충분히 여야 그 간에도 이 농림부에 설명은 했습니다만은 새누리당과 이제 농림부는 정부는 당정 협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이 관세화가 오래전부터 논의는 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정은 굉장히 조급하게 그리고 했다는 것이 졸속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농민들은 당정 협의는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한다면 결국은 시민사회단체나 야권에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어떤 거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첫 번째로 농민들의 보호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채택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문제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사자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여야정단 사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 협의체에서 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과 그리고 또 농민들을 보호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따라서 진행되는 경과가 있으면 또 한번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현 의원과 함께 쌀 시장 개방 문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심재철 의원 왜 이러나? 오늘 제목입니다.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여성 나체 사진을 보다가 카메라에 잡혀 망신을 당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인데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는 장면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심 최고위원은 다른 사람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생각 없이 눌렀는데 갑자기 사진이 튀어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심 최고위원이 누드라는 단어로 인터넷을 검색한 장면까지 고스란히 렌즈에 담겨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항의 성명을 내고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즉각 윤리특위에서 사퇴하고 새누리당은 사과하라. 이런 민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가 국회에서 가동될 때 유족들이 우려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심재춘 의원인가 하시는 분이 지금 특위위원장으로 계신다고 하시는데. 심재춘 의원. 예. 네. 그분 본회의에서 그때 누드 사진 보신 분 맞죠? 그리고 그분 민간 산찰 국정조사도 하셨는데 17개월 동안 선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끝났잖아요. 그런 분을 왜 위원장으로 하십니까? 그런 심재철 위원장, 최근에는 이런 일도 벌였네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마지막 날, 유족들의 목소리가 여러 차례 높아졌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란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하자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고 차단할 거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의가 빗발칩니다. 똑바로 해야죠. 기다려보셔야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이 계속되자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경고를 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퇴정시키겠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회의를 엄청나게 방해해 왔습니다. 회의를 엄청나게 방해해 왔던 바로 그분이 또다시 회의 때 그런 발언을 고함을 지르고 회의를 엉망으로 엉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정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화가 난 다른 가족들까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심 위원장은 퇴장 명령을 취소했지만 야당은 심 위원장과 조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을 내쫓고 무슨 국정조사가 가능합니까? 저희는 이런 피도 눈물도 없고 국민의 생명을 닭에 비교하는, 조류에 비교하는 이런 사람과 한자리에 앉아서 진상규명을 함께 논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또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공개한 심 의원 명의의 메시지에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 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설명도 담겨 있습니다. 궤변에다가 허위사실 유포까지. 왜 이럴까요? 알 수도 없고 뜬금없고 맥락도 이해가 안 가는 행위를 하는 그 까닭이요.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가 한창이던 2008년 7월 8일 MBC 뉴스데스크.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 쇠고기를 구워서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심재철 의원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도 특정 위험물질만 아니면 먹어도 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 2달간의 쇠고기 전국을 거짓말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광우병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놨는데요. 이거는 지금 거짓말이 과학을 이기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재보선 후보가 자신의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만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데도 이를 축소해서 결국 5억 8천만 원만 재산 신고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가 된 직후에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진영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안철수와 김한길을 견제하려는 친노 진영의 꼼수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고요. 또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뉴스타파의 보도 자체가 성급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글쎄요. 어떤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까요?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뭐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 쟁점이 있는데요. 일단 권은희 후보가 후보자로 출마하며 부부 합산 재산이 5억 8천만 원이라고 선관위 신고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이제 그렇게 등록이 돼 있죠. 네, 공표가 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권 후보의 배우자가 수십억 원대 상당의 상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 권은희 후보의 배우자는 재산을 이제 충북 청주에 있는 상가 세 곳의 지분 3억 6천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남편인 남 씨가 대표로 있는 이제 스마트 에듀라는 부동산 매매업체가 지분을 가진 상가는 세 곳이 아니라 7곳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타파의 보도의 뉘앙스는 전체가 7곳인데 세 곳밖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가를 이제 취득할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26억 6천만 원이고, 나머지 두 곳 역시 5억대 이상으로 이제 부동산이 규모가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임대와 관련된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누락되었다. 이런 이제 취지의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공직 후보자가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할 때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직계 존비속도 신고를 하는데, 네. 물론 직계 존비속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하면 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배우자는 함께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거 축소해서 신고한 거 아니냐, 이게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의 요점입니까? 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쟁점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어쨌든 투명하게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이제 재산 신고의 목적이라고 취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이제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재산 신고가 정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대목이 재산을 좀 이렇게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뉴스타파 보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보도에 대해서 반론권을 줬을 것 같은데, 권은희 후보 쪽의 입장이 어떤가요? 네, 일단 권 후보 측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고 이제 뉴스타파 쪽하고도 인터뷰에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예. 전혀 아니고 이제 다른 사실관계고,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선관위 매뉴얼상으로 전혀 숨김없이 신고했다라는 게 이제 권 후보 측의 입장입니다. 일단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에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선관위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법인의 재산 내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선관위 공적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 후보가 재산을 신고하는 거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권 후보나 새정치연합의 주요한 반론은 이제 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정치연합은 이제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권은희 후보 흠집 내기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허위 사실도 유포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이제 권은희 후보의 남편은 일부에서는 대형 부페나 오피스텔, 커피숍, 노래방, 당구장 등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 상가는 이제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권 후보 남편의 소유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권은희 후보가 이제 권은희 후보 남편의 회사 중에 한 곳이 이제 유령 회사인 것처럼, 사무실이 없는 회사인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예. 그 사무실도 이제 세금을 내고 정상적인 법인이고 사무실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새정치연합 쪽의 입장입니다. 예. 이후에 또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보도를 했는데요.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4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은 맞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정 정도 소득이 당연히 이제 발생을 했었을 텐데, 상가 임대차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올해만 그러니까 2013년도 회계년도에만 이제 소득세를 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권은희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좀 더 확산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보도 자체가 글쎄요. 누가 보도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 이후에 좀 많은 언론들이 또 추정 보도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도 이 보도를 가지고 지금 공방이 옮겨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티즌 반응은 일단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의 성격과 관련해서 어떤 정파적인, 앞서 말씀드린 진영적인 사고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뉴스타파가 후원금으로 유지되는 독립매체 성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해왔던 이런 이제 매체라는 자기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예. 이게 어떤 특정한 이제 그 새정치연합 내 정파 관계성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이것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새정치연합의 이른바 이제 친노별들이 그 권은희를 죽이기 위해서 뉴스타파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좀 극단적인 시각으로 막 이 보도를 이제 비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죠? 뭐 이게 온라인상의 반응이다 보니까 특별한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새정치연합의 이번 공천 자체가 굉장히 정파적이고 좀 잘못된 공천이었다라는 기본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뉴스타파가 굉장히 민감하고 재보선 판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를 하면서 사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은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앞서 이 보도가 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냐. 근데 왜 이 무리하게 이거를 보도를 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하는 것이냐. 뭐 이런 논리에서 좀 어떤 반발심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지금 이제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쟁점과 뭐 한계점들이 있지만 현행 법리적인 상황을 권 후보자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보도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뉴스타파가 이제 탐사 저널리즘을 표방하고 있는 매체인데 좀 어떤 신중한 보도가 더 이제 말하자면 확실한 취재와 그거를 통한 좀 보도가 필요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사자의 반론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뉴스타파 보도에 에서 권 후보의 반론권이 충분히 이제 말하자면 보장이 되지 않으면서 마치 권 후보가 사태를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응하기 어려운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좀 보도가 어떤 특정한 의도성이나 방향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뉴스타파가 권은희 후보 쪽에 반론권을 주지 않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 그 뭐 반론권이라는 게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띠를 두르고 있는 이제 갑자기 내려가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길에서도 하고 이렇게 한 사건인데. 예. 권 후보에게 충분히 우리가 이런 취재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부탁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서면으로 어쨌든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가 문제를 인식을 하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반론을 해야 충분히 이제 그 원하는 수준의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응이 가능할 텐데 예. 뭐 이제 그런 차원들까지 보장이 되지 않고 이제 전날 이제 뉴스타파 측에 따르면 그 취재를 알렸다라는 건데 뭐 이런 부분들 보도를 하기 전날 하루 전날에 이제 권은희 후보 쪽에 그런 얘기를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취재 인터뷰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뭐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뭐 그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뭐 관례를 벗어났다 관례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기 전에 사실 이 보도 자체가 굉장히 좀 정파적으로 소비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공격의 좀 대상이 되고 있는 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네티즌 반응 중에 친노가 권은희를 죽였다. 뭐 이런 반응은 이제 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확실한 근거로 뭐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인사 중에 친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뭐 제보를 했다든지 뭐 그런 네네. 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온라인 반응이라는 것이 뭐 어떤 늘 합리적인 뭐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여론의 방식이라고 인식하는 방식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예. 그만큼 이제 권은희 후보가 애초에 이제 등장할 때는 어쨌든 뭐 정의를 구현했던 분이고 뭐 이런 이미지로 등장을 했는데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좀 잡음도 있었고 그 잡음이 결국엔 뭐 새정치연합의 중진다고 할 수 있는 천정배 전 의원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뒷말들을 낳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권 후보의 남편, 이제 어쨌든 권 후보가 이제 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사람이라고 할 때 남편이 이제 부동산 관련 회사라든지 뭐 이런 뭐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불투명해 보이는 뭐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의 어떤 기대나 상식을 배반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증폭되고 있는 차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뉴스타파의 매체 성격에 다소 어긋나는 보도였다. 이런 주장도 좀 합리성은 의심을 할 만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 뉴스타파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그 후원금으로 유지되는 굉장히 독립적인 매체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뉴스타파에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 성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뉴스타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대강 문제라든지 권력의 문제,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 지금 현 정권의 문제를 비판하면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가 늘 이제 어떤 그 후원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지지 여론이 높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어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이제 이른바 우리 편이라고 분류되는 그러니까 뉴스타파를 후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치부를 정면으로 고발하고 뭐 이런 사안으로 치달았을 때 뉴스타파를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온라인상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결국 뉴스타파는 뭐 어떤 정파적인 매체라기보다는 어떤 사실관계나 기본적으로 심도 깊은 취재가 필요한 사안들을 추적하는 매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뉴스타파의 그 가치나 의의가 어쨌든 오히려 그 정치적인 그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작동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매체를 소비하는 이제 소비자들의 행태가 다분히 감성적인 측면이 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뉴스타파는 줄곧 그런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네, 그렇습니다.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네네. 초기부터 뭐 현재까지도 줄곧 견지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후원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라는 뭐 단어를 쓸 수도 있겠는데 독립이라는 게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로부터의 독립도 언론 매체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 편집장께서는? 일단 뭐 굉장히 좀 모든 언론이 그런 이제 문제들의 딜레마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주류 매체, 기성 매체들도 사실 이제 뭐 광고주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익적인 측면과 독자와의 관계가 이제 항상 두 개가 다 이제 양립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데 더 가치를 두고 보도를 할 것이냐, 또 혹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보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언론이 이례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소유 구조와 이제 운영 방식을 갖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예. 이 매체가 지지자들의 어떤 정치적 열망이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를 내놨을 경우에 이 독립적인 매체를 어떻게 이 독립적인 매체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뭐 한계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 권은희 보도를 통해서 좀 드러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뉴스타파가 여태까지 보도했던 것 중에 이제 많은 이슈들이 그랬지만 이 이슈도 뉴스타파를 통해서 어쨌든 발화가 돼서 지금 이제 이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성 매체들까지 파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이제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강하게 드러난 보도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뉴스타파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네. 지금 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사실 뉴스타파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또 지지자들이 많은 SNS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격려와 지지 반응에 익숙할 텐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반응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뉴스타파의 이제 최승호 PD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권은희 후보의 보도가 전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뭐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뉴스타파가 친노 종북이라서 뭐 안철수 김한길 대표를 몰아내려 한다. 뭐 이런 덜 떨어진 음모론까지 있지만 이런 데도 이제 솔깃하지 말아달라. 뭐 뉴스타파는 그동안 오거돈 후보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김진표 후보의 기름값 문제 같은 걸 적극적으로 보도해 왔다. 뭐 여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많은 보도를 했다. 뭐 선거 국면에서 양쪽 후보들을 같은 잣대로 조사해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뉴스타파의 기본 방침이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어떤 원칙적인 입장인 것 같고 뭐 이 입장대로를 하면은 뉴스타파의 네. 이런 기준이라는 게 누구의 뭐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또 어떤 진영 싸움으로 좀 번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뭐 새누리당이나 뭐 보수층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아울러서 권은희 후보의 좀 책임을 묻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도 이게 결국은 어떤 정략적인 의도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재부선이 지금 한 9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권은희 후보의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있기 전부터 새누리는 권은희 후보의 공천을 이제 사천으로 규정을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정치 공세를 해왔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권은희 후보가 이런 일정 정도 재산상의 해명이 필요한 의혹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 오갈 것 같고요. 결국 권은희 후보가 해명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의 가치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숨기기 위해서 유령회사를 만들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이제 그것이 해소가 되면 사실 이제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산 형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권 후보가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도 좀 아쉬운 건 새정치민주연합은 논란이 된 이후에 법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다만 이것이 어떤 현행상의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하는 태도가 필요할 텐데 이거에 대한 공격 자체가 정략적이다, 정치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순간 점점 더 그 어떤 정파적 대립의 늪에 빠지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언론 역시 지금 뭐 뉴스타파나 이외에는 별로 확인된 취재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걸 받아쓰거나 혹은 의혹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자극적인 표현들을 쓰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정확한 취재나 뭐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는 상태에서의 보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권은희 후보 쪽의 어떤 입장, 자세한 설명, 뭐 그게 해명일 수도 있고 또 뭐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있다면은 바로잡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언론 역시도 사실 이 문제가 이제 뜨거운 쟁점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취재라든가 또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뉴스타파가 보도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전제는 좀 배제돼야 되는 게, 뭐 저도 언론 쪽에서 일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 보도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객관적인 얼마나 이제 취재가 정확한 것이냐, 그리고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바르게 형성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것에 문제가 없다면 이 보도는 뭐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언론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것을 근데 어떤 정파적인 해석이나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뉴스를 수용하는 독자들이나 입장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어떤 흠결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처리해가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 과정에서의 어떤 태도나 합리성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정치적 자질이나 덕목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